자, 워낙 외교 현안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조현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최근 외교 현안 관련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바로 여쭤볼게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END 구상을 제시했고요. 새 정부가 계속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북한의 반응은 냉랭한 편이잖아요. 근데 또 북한이 유엔 총회 7년 만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 북한의 행보 변화 또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북한이 이제 유엔에 처음으로 몇 년 만에 고위급 사절을 보내고 또 지난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베이징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겠다 그런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이재명 정부가 보낸 메시지, 즉 우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정착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화답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볼만한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도되진 않지만 뭔가 포착되는 것들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작지만 그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외신 인터뷰 하신 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미래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다.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워딩이 있었는데 정말로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뭔가 보실 만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건넸죠.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답을 했고 올해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 대답이 있었고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도 뭐 조건은 다뤘지만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언젠가 계기가 생기면은 이러한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얘기로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데 아마 만약에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만약에 한반도 안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평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워딩을 사용하시는데 외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 건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영어로 하다 보니까 멋진 말이 나온 거였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원칙적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간에서는 또 비핵화 문제가 좀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진전 없었던 문제인데 이게 뭐 비핵화부터 뭐 쭉 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한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 END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교류하고 그다음에 정상화를 이룩하고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어떤 우선순위가 있거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한꺼번에 해 나가면서 추동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뭐 포기됐다거나 뒤로 밀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보자.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펙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에이펙에서 기대하시는 뭐 큰 틀의 의제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는 것들 좀 있으십니까? 네, 이번 에이펙은 이제 큰 외교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펙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인류의 미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논의를 하고 AI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데 대한 그 정상 그 선언문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에이펙 자체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장이 열리면 외교의 장이 서면은 미중도 있고 여러 가지 각국 간의 양자회담도 있고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경주 혹은 서울 다른 지역 뭐 예측도 하십니까? 네, 경주가 되겠지만은 그 주요국 정상들은 일정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다른 도시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바빠지실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뭐 경주에서 뭐 이동을 하신다거나. 네, 그때는 좀 여러 가지로 바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비도 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인 것 같은데요. 대미 관세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에이펙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논의가 되고 진전될 만한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 가급적 협상을 타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전까지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정상회담 자리인데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것처럼 국익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쭉 얘기가 나오다 보면 요새 또 그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 간에 갈등이 있다, 긴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그 프레임으로 정부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제가 보면은 모두 실용파밖에 없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용 외교가 이재명 외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랜 세월 뭐 외교관 출신이고 관료 출신인 분들의 경우에 과거의 전례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 그 사고방식에서 정말 뭔가 한국의 이익을 더 세워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오랜 세월 관료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발맞추고 그러한 도전에 맞추어서 혁신을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외교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료가 또는 외교관이 무슨 대미 추종적이라던가 또는 해오던 대로 한다든가 이런 표현 내지는 비난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프레임. 예. 뭐 사실 그 수십 년간 있었던 국제 질서도 처음에는 원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석방은 됐지만요. 다행히 석방은 됐지만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실무자 협의 소식 들리던데 근데 이 비자 문제는 사실 미국 의회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운 비자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은 새로운 법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 의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와는 무관하게 우선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비자 지금 있는 B1 비자 같은 것에
그 한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잘 모르면서 그 비자로 미국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한다든지, 또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그 기업인 투자와 관련된 데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벌써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고, 제가 그 루비오 국무장관과 확약을 받음으로써 지금 미국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단이 지금 이미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조치들, 비자 기존의 비자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랑 또 만나서 그때도 그런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네.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나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사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마스가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 쪽에서 뭔가 좀 달라진 태도 혹은 그래도 이걸 좀 해결해줘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가시적인 게 있나요? 네, 한 2주 전에 방한했던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 네. 이번 뉴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정말 심심한 사과를 다시 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책임지고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위축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책임지고 이건 해결해 나가겠다. 네. 잘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조지아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구금 당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늘 29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금되셨던 우리 국민분들이 부당행위를 받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지금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금주 중에는 이제 필요한 것에 설문 내용을 보고 개별 면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다 마치면은 이걸 가지고 미국과 공유하고 문제 제기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외교 현안 관련해서 지금처럼 뜨겁게 여러 진영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관세 또 뭐 비자 문제 관련해서 그렇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역량이 뭐 여러 진영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정부를 약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외교 문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당부의 말씀 혹은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국가적인 문제니까 여기에 좀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외교 생태계가 조금 더 국익을 제대로 지키는 방향으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국회 외통이라고 생각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여야 공히 지지하는 외교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저는 언론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우리 외교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하시고 물론 비판하실 건 하시지만은 일단 추진되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데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새 정부 들어서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장관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뭐 수석님들 나와서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컨센서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대통령의 당부 같은 게 있는 겁니까? 특별한 당부를 들은 것은 없지만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즉 국민 주권 정부, 국민을 잘 모신다는 차원에서 저는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필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장관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과거에 수십 년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계 질서, 이게 좀 재편되고 변화되고 그 전의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질서가 해체되고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네, 제가 유엔에 있을 때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지난 30여 년간 있어온 탈냉전 이후의 세대가 어쩌면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얘기를 여러 다른 대사들 또는 학자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이견이 분분합니다. 다자적인 질서라든지 아니면 질서 자체가 없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한국처럼 또 상당히 외교적으로 도전 요소가 많은 나라의 경우는 네. 조금이라도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외교의 큰 목표가 하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확고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외교를 한다기보다는 그 유연하게 네. 그때그때 국제 질서를 보아가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전쟁 위험도 낮추고 또 한반도에서 긴장도 완화하고 또 그런 긴장이 완화되면서 신뢰도 좀 구축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협력할 것은 하되 또 그 서해 구조물 문제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반면에 우리 국내에서 눈살 찌푸려지는 그 반중, 혐중 시위 같은 것이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못하도록 국내적으로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 그럼으로써 한중 관계가 잘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는 지금 뭐 전쟁으로 저렇게 됐으니까요. 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좀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정부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하면은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이제 신정부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그 실용 외교로서 실용 외교 정책으로서 한미 동맹도 더 튼튼히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중국과도 그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그러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서로 이야기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다만 이제 일본의 경우는 그 대통령께서 첫 방미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심으로써
일본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한 그 호응 내지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 간의 신뢰를 쌓아가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그래서 바로 내일 부산에서 곧바로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국민들도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그런 데 대한 일본 측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만 일본의 역사와 국민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촉구하거나 또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일본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이러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일본과 그 외교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관세 협상 미리 서명하면서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졌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보기 나름입니다. 일본이 상당히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일본을 한국으로만 바꾸면은, 그리고 액수를 조금 낮추면은 서명할 수 있지 않느냐, 또는 미국 일부 협상 담당자들이 그렇게 요청도 하고, 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부담을 지는 것은 국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도 없고, 또 그 외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먼저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부드럽게 굴러가던 것 같았던 관계들이 이제 뭔가 자꾸 잡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저런 걸 요구해도 되나? 이런 걸 요청해도 되나? 거부해도 되나?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하면 뭐 지시를 하고 명령을 뭐 하달받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맹국인 미국과도 우리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라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 협상을 하면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에이시아 소사이어티에서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97년에 금융위기 때에도 그때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잘 극복함으로써 그 후에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튼튼해졌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미 간의 좋은 패키지를 서로 윈윈하는, 즉 조선 같은 분야를 잘 활용하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내면은 경제적으로뿐이 아니라 한미 동맹도 더 굳건해질 것이다. 그렇게 미국 측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도 있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예. 거라고 이해도 되겠죠. 네.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 설명 말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이 정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국익을 놓고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설명 말고 일종의 당부의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흔들리고 또 미국도 변모했습니다. 과거에 넉넉하던 미국이 아니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외교적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저희 그 이재명 정부에서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협상을 해나가고 있고 한미 동맹은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으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과거보다 더 튼튼하고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하고 뭐 END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국가, 정상국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 되돌아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것처럼 네. 지원을 받던 국가가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했던 계엄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아주 잘 회복한 나라가 됐다.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의 귀감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한강 작가의 작품과 함께 잘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이렇게 회복을 선언을 하신 건데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하고 주변의 다른 외교부 장관들 혹은 외교관들로부터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있으신가요? 네, 우선 만나면 대개의 경우 첫 마디는 축하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교부 장관 된 걸 축하하나 네. 보면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상 국가로서 그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을 축하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